천지가 개벽한 이래로 인간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민 역시 세인들이 황제로 추앙하는 최강자다. 전쟁을 영원히 끝내려면 반드시 한 사람이 통치해야 한다. 설령 피를 얼마나 흘려야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인류를 위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만 한다. 상대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 남자와 맞서면 오직 한 가지 결말, 그것은 죽음뿐이다. 많은 이들이 민을 무고한 자의 목숨을 빼앗는 악마라 여겼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전쟁을 완전히 끝낼 수만 있다면 폭격은 그렇게 쏟아졌고 그와 함께 민중의 하늘 뚫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장 강력했던 왕의 역사가 다시 쓰였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여전히 외로운 존재였고 결국 황제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누군가가 민에게 빛이 비추는 새로운 삶을 기원했다. 그렇게 눈을 떴을 때 외로운 왕은 뜻밖에도 젊은 부부의 아들로 환생했다. 소녀는 새 이름 아토를 얻었다. 처음엔 주변이 낯설어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랐다. 그는 두 사람 앞에 선 이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곧 아토는 자신이 죽었고 부모에게서 다시 태어났음을 깨달았다. 한때 수많은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자가 이제 갓난아기 몸 안에서 고생하다니 믿을 수 없었다. 민의 어머니는 앨리스, 아버지는 존이다. 첫 아이지만 두 사람은 아토를 잘 돌봤다. 모든 게 꽤 괜찮았다. 단, 이 몸 안에선 민이 자신을 전혀 통제할 수 없었다. 젊은 왕은 불만이 가득했다. 가끔 똥을 싸기도 했지만 엄마는 즐겁게 기저귀를 갈았다. 이 때문에 아토는 이 몸이 마치 감옥 같다고 느꼈다. 수없이 많은 번 꿈에서 깨어나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랐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도 젊은 왕의 흥미를 느낀 것은 아버지가 전생엔 없던 힘을 쓰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게다가 어머니도 놀라운 치유 능력을 지녔다. 이 세계에는 그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존재했다. 아버지의 일상은 동료들과 함께 괴물을 사냥하며 주변을 탐구하는 일이었다. 아토는 항상 사람들을 관찰했다. 지식은 힘이고 이 사회에선 개인이 무기를 소유할 권리가 허락되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소녀는 빨리 강해지고 싶었다. 불편한 나날은 계속되었다. 엄마는 자주 아들을 재우려 했지만 아토는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싶었다. 그래도 사랑받고 돌봄받는 느낌도 나쁘지 않았다. 전생의 민은 평화로운 잠조차 꿈꾸지 못했다. 암살자들은 계속해서 목숨을 노렸다. 시간이 흘러 아토는 기기 시작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부모를 기쁘게 했다. 부모는 아들을 아기라고 부르곤 했는데 민은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황제의 위엄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런 이름으로 불리다니. 몇 달이 지났지만 아토는 여전히 그 이름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건 바깥 세상을 탐험하는 것에 비하면 작은 문제였다. 그래서 엄마가 재우러 왔을 때 그는 앨리스를 소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조용히 땅에 내려왔다. 손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 후엔 이 일이 꽤 쉬웠다. 아토는 엄마가 눈치채지 못하게 최대한 빨리 기려고 애썼다. 다행히 집에는 그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담은 서재가 있었다. 지식은 무기였고 결국 젊은 왕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 디카엔 대륙. 그가 태어난 곳에는 세 왕국이 있다. 첫째는 땅속 깊이 퍼져 사는 드워프 부족이다. 다음은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엘프 왕국이다. 마지막은 가족이 사는 사핀이다. 인간 왕국이 가장 인구가 많다. 여기는 민이 과거에 다스리던 나라처럼 군주국 형태다. 하지만 여기서는 왕좌가 탈취 대상이 아닌 상속 대상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전 생과 비교하면 이 세계는 분명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기본 정보 외에도 아토는 부모님이 쓰시던 힘에 관한 책을 찾았다.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마법 때문이다. 여기서 매는 부모님이 쓰시는 힘이 만화로 구성된 것임을 깨달았다. 만화 조종 능력은 대부분 부모에게서 유전된다. 그리고 100명 중 1명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몸 안의 힘을 활성화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다. 그것을 아우멘터와 컨주러라고 부른다. 너의 아버지는 전사처럼 만화로 몸을 강화하는 타입이다. 아우멘터는 사용자에게 강력한 힘과 높은 방어력을 준다. 컨주러는 만화를 밖으로 발사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어머니도 한번 해보셨는데 평범한 사람들보다 특별한 것 같다. 힘을 다루는 핵심은 바로 만화 코어다. 마법사로 각성하는 시기는 보통 사춘기 초반에서 청소년기 말까지다. 몸 안에 잠재된 만화 조각을 한 점으로 모아 만화 코어를 만들면 사람이 마법사가 될 수 있다. 전생의 민도 비슷한 걸 알았지만 아토는 그것을 기이라고 불렀다. 젊은 왕을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한 내면의 잠재력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기의 중심이다. 소년도 전생의 지식을 사용해 이번 생의 무기로 만들고 싶어 한다. 만화 조각을 모으고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들켜버렸다. 그렇게
아토는 억지로 들려가 더 배울 수 없게 되었다. 앨리스는 아들에게서 뭔가를 느껴 매는 걱정했다. 연습하던 게 들킨 줄 알았는데 말이야. 알고 보니 아토가 방금 응가를 했다. 처음엔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져보니 따뜻했다. 젊은 왕은 자신이 너무 집중한 나머지 바지에 응가한 걸 믿을 수 없었다. 다시 한번 이 몸이 원하는 걸 못하게 하는 감옥임을 느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지금 아토는 2살이고 어머니는 아들의 변화를 일기장에 모두 기록한다. 앨리스에게 아토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 호기심 많고 특히 울지 않는 착한 아이다. 하지만 부부가 걱정하는 건 아토가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밖에서는 존이 아토에게 검수를 가르치고 있다.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아들이 재능 있다고 칭찬했지만 어머니는 그걸 좋아하지 않았다. 남편한테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아토한테 뭐 하는 거냐고 물었다. 애가 이제 막 걸음마를 배웠는데 그런 훈련을 시키다니? 이 시기 민도 부모님 권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존은 아내에게 감히 반항한 적이 없다. 토는 이 세계가 목의 중심 사회인지 궁금해한다. 조금 더 커지자 어머니는 마을 안으로 데려가 쇼핑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시켰다. 그는 신나서 계속 소리쳤고 어머니도 그 뜻을 알아 아들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다. 무기를 통해 젊은 왕은 나라 발전 수준을 기술로 평가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곳에는 전생에는 전혀 없던 다양한 물질이 존재한다. 가장 특별하고 매력적인 건 역시 마법이다. 오늘은 지금까지 몰래 연구해온 어떤 정보보다 큰 수확이었다. 오후까지 놀다가 토는 졸려졌다. 토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꼈다. 불편한 점도 있지만 결국 그는 불평할 게 없다. 부모가 돌봐주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전생의 매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감정이다. 전에는 태어난 지 몇 주 만에 고아원에 버려졌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 친구들과 자라며 아토는 항상 어머니를 꿈꿨다. 그리고 지금 그 소원을 이뤘다. 어머니 곁에 있는 따뜻한 느낌이 정말 편안하다. 그래서 앨리스는 아들이 자주 침대에서 몰래 나와 책을 읽는다는 걸 알게 됐고 시장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눈이 반짝이는 것도 봤어. 분명 도이 논이피를 이어받은 거야. 그 아버지도 모험을 정말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아들이 커서 아버지처럼 이 세상의 수많은 신기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랐지. 엄마는 아들이 부드럽고 평화로운 길을 선택하길 바랐고 다음날 그 꼬마는 언제나 옆에 살아있는 교과서가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느꼈어. 아버지가 매일 연습하는 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됐지? 아버지는 전사라 마법을 잘 쓰지 못했어. 엄마도 말했지. 이 부분에선 남편이 좀 부족하지만 체력은 최고라고. 쓰는 이 모습을 보고 바로 해보고 싶었지만 곧 낮잠 시간이어서 엄마가 허락하지 않았어. 방법이 없어서 특별한 능력을 써서 설득했지? 바로 귀여운 모습을 보여줘서 앨리스를 홀린 거야. 처음엔 거절했지만 계속 애원하는 걸 보니 결국 동의했어. 어린 왕도 이번에 자신이 이겨서 기뻤고 지난 2년간 아스는 엄청난 지식과 경험을 쌓았고 가장 큰 수확은 몸 안에 만화핵이 형성된 거야. 수많은 잠재된 조각들이 한 점에 모여 엄청난 힘을 만들어냈지. 이건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했어. 전생의 기억을 유지하며 노력한 끝에 마침내 보상을 받은 거야. 마지막 조각을 모은 후 만화핵이 완성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큰 폭발이 일어나 밖에 있던 부모님이 영향을 받았어. 등에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도이노는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려고 애썼어. 그런데 부부에게 보인 건 아스가 3살도 안 됐는데 각성한 모습이었어. 이게 큰 진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무 판자가 떨어졌는데 위험도 무릅쓰고 엄마가 막아줬어. 아버지도 재빨리 반응해 모두 날려버렸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고 아스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걱정을 느꼈어. 무의식 중에 맨이 크게 울면서 엄마를 부르자 가족 모두 아들이 무사함에 눈물을 흘렸어. 전생의 기억을 조금 떠올렸는데 그때 맨은 어떤 사자의 암살을 당했어. 심의회는 즉시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집행은 보류하고 그가 가족을 고향으로 데려가게 했지. 그는 자신이 황제에게 반항한 건 맞지만 가족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고난일 거라고 했지. 자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 적어도 그 가족만은 그레이 왕이 살려달라고 부탁했어. 심의회는 왕은 우리를 이끄는 빛이라며 이런 작은 문제로 폐를 끼칠 수 없다며 거절했어. 그 청년은 계속 도움을 청했지만 결국 아내와 자식은 바로 살해당했어. 심의회는 그레이 왕이 직접 손을 쓴 걸 예상 못했지만 이것을 진정한 자비로 간주했어. 죽음이야말로 영원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며 암살자도 끝까지 고개 숙여 감사했지. 현재로 돌아와 맨이 각성한 지 꽤 시간이 지났고 아버지는 싸울 장갑도 만들어줬지만 거절당했어.
몸집이 작아서 근접전으로 싸우면 상대에게 다키도전에 죽을 거라 생각했거든. 부자는 나무검으로 연습했는데 처음엔 그냥 평범하게 싸웠지만 도이논이 힘을 쓰자 아스도 따라했어. 한번 휘두르자 아버지 손에 들린 막대기가 부러졌어. 아, 스는 신나서 자기가 잘했냐고 물었지. 민이 너무 재능이 뛰어나서 당황사에게 제자로 가라는 제안을 받았어. 앨리스는 아들과 떨어지는 걸 원치 않아 반대했어. 그리고 남편이 직접 가르친다고 했지만 아들의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자신이 다 이끌어주기 어렵다고 걱정했지. 당황사에 스승이 있으면 훨씬 좋을 거야. 엄마는 마법 부부는 자신이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꾸중을 들었어. 아버지는 아스가 만화로 강화된 걸 부러뜨렸다고 말하며 농담이 아니라고 했지. 게다가 올해 겨우 4살이야. 어른들이 아니잖아. 이것도 맨의 미래를 위한 거야. 그래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 그래도 많이 슬펐지.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아스가 낯선 곳으로 가서 살아야 한다니. 안타까워. 원래는 그 아이가 아주 귀엽다고 동의했어. 그래도 아내를 설득해야 했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부모님께 모두 함께 가자고 물어봤지. 그 말을 듣고 둘 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느꼈어. 그래서 동의했어. 다 같이 이사할 준비를 했지. 며칠 후 아버지의 모험가 파티가 마중 나왔어. 민도 나서서 자신을 아토라고 소개했어. 도와달라고 부탁했지. 전에 집을 박살낸 날도 바로 이 사람들이 와서 수리해줬어. 그들은 트윈 HS라는 파티의 멤버들이야. 아버지와 어머니도 결혼 전이 팀에 있었어. 그래서 모두가 친한 거고. 맨에게도 이름을 알려줬어. 아담, 안젤라, 땐, 헬렌, 그리고 제스민. 모두가 이 이해심 많고 재능 있는 꼬마를 무척 귀여워했어. 모두가 가족을 새집까지 호위하며 공부 준비를 도왔어. 이 세계에서 그가 처음으로 하는 긴 여행이었어. 이전 생에 교통수단은 없지만 부모님과 함께라서 매우 즐거웠어. 도착해 모두 휴식을 취했어. 아, 토가들은 바로는 목적지는 시러스시티야. 새 집이 기대됐지만 몇 가지 문제도 있었어. 주변에 맹수가 많아 전혀 안전하지 않았거든. 다행히 팀원 모두 실력이 뛰어났어. 제스민, 아담, 헬렌은 모두 아버지처럼 어우멘터랴. 안젤라와 데는 어머니처럼 주로 혈통이야. 이 파티는 멤버 간 유대가 강해 협력도 완벽했어. 본인도 빨리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밤에는 늑대 덕분에 맛있는 식사를 했지. 여정 중이라 토는 감히 요구하지 않았어. 적어도 오늘 사냥한 신선한 고기였으니까. 어머니도 많이 못 드셔서 매니 걱정했어. 남편의 상처를 보고 앨리스가 회복을 시도했어. 그래서 다른 멤버 전부가 밖에서 감시하며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어. 그녀의 스킬은 이 세계에서 매우 특별해. 어머니 같은 술사는 이메라고 부르며 매우 드물지. 그래서 타인에게 능력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표적이 되기 쉽거든. 아버지와 어머니가 외진 곳에 사는 것도 이 능력을 숨기기 위해서야. 회복 후 아담이 긴장을 풀고 자기에 앞서 아토의 능력을 시험해보자고 했어. 덤으로 능력도 체크하려 했지. 그는 창을 쓰는 전사야. 이 전투에서 불리한 점이 많아. 몸도 힘도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접근법을 찾아야 했어. 모두가 꽤 신나 있었지? 누군가 네가 네 살 때였던 걸 기억할까 궁금했어. 상대는 한치도 봐주지 않으니 너도 전력을 다해 싸워야 했어. 아, 토는 다리에서 만화를 활성화해 속도를 올려 아담을 강하게 밀쳤어. 순식간에 뒤로 파고들어 베었지만 반격당했어. 너무 작아서 힘에 밀려 날아갔어. 다행히 안젤라가 마법으로 받쳐줬고 다른 이들은 그 남자를 과도한 공격이라 꾸짖었어. 아담은 아토가 괴물이라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봐주면 오히려 내가 당하니까. 제스민은 꼬마의 움직임에 매우 흥미를 가졌어. 그녀가 방금 네가 어떻게 그렇게 빨랐는지 물었어. 아, 토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했지. 그 눈빛을 보니 젊은 왕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자임을 알았어. 그들의 여행은 이후 며칠간 순조롭게 진행됐어. 아, 토도 모두에게 책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어. 게다가 꼬마는 제스민에게 다리에 만화를 주입해 속도를 내는 법을 가르쳐줬어. 하지만 이 기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날부터 아토는 이 언니에게 항상 감시당했어. 다음 날은 맨의 생일이라 그녀가 선물을 주러 왔어. 그건 칼이었어. 아, 토가 가속법을 가르쳐줘서 고마워서 준 거야. 그의 새 무기는 줄과 연결돼 상황에 따라 쓸 수 있게 특별히 디자인됐어. 모두가 제스민이 이렇게 친밀한 모습을 거의 본 적 없었어. 앨리스는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그런 거라 생각했어. 계속 가려던 찰나 갑자기 맨은 엄마에게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 갑작스런 이동 후 모두가 도적대의 공격을 받았어. 적의 수가 매우 많아 이곳 전체를 에워쌌어. 목표는 여자와 아이들이었어.
매는 속으로 생각했지. 이런 녀석들은 어느 세계에나 있는 것 같아. 전투는 매우 빠르게 시작됐어. 엄마는 아토를 달래며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모두가 힘을 합쳐 도적대에 맞섰어. 개인 능력으로 보면 당연히 그쪽이 훨씬 뛰어났지. 하지만 상대편 인원이 너무 많고 각자의 힘은 한정적이었어. 레노는 금세 쓰러졌지만 엄마와 아들이 덜 걱정하게 굳센 모습을 보였어. 게다가 특수 능력이 알려지면 더 위험해질 테니까. 아빠가 아들에게 엄마를 먼저 데리고 가라고 부탁했어. 이곳은 모두 여기서 맡기로 했지. 처음엔 아들도 힘이 충분해서 싸우려고 했어. 하지만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매는 따를 수밖에 없었어. 이 일도 배속 동생을 지키기 위한 거였거든. 형님들도 나서서 두모자가 도망갈 길을 닦아줬어. 매는 속으로 모든 걸 빼앗긴 자신이 지금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걸 생각했어. 아마 이게 전생의 업보인 것 같아. 그때 한 마법사가 공격 마법을 썼어. 아토는 감지하고 엄마를 밀쳐냈고 자신은 벼랑 아래로 떨어졌어. 적어도 그 마법사를 끌어내리려 칼을 던졌지. 두 분이 급히 마법을 발동해 막으려 했지만 늦었어. 그 순간 매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감정을 처음 깨달았어. 그리고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자의 간청도 함께였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걸 전혀 후회하지 않아. 가장 아쉬운 건 부모님을 다시 못 만날까 두렵다는 거야.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 동생을 돌보고 싶어해. 밤이 되자 아토가 갑자기 깨어나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 그때 거대한 생명체가 나타났어. 더 놀라운 건 그 생명체가 맨 이름을 알고 아침 인사를 해서 아토가 겁먹었어. 거대한 존재와 마주한 맨은 이게 뭔지 궁금해하며 앞에 있는 적을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토는 유인당했고 돌진했지만 쉽게 밀려났어. 목소리가 들렸는데 아직 많이 어리다고 하더니 자신이 맨의 동맹이라고도 했어. 그 후 일어나서 익은 과일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 그 과일을 따서 아기에게 먹였지. 토는 아직도 두려워하면서 누구인지 모른 채 일어나 제대로 말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안 들었어. 떨어진 충격으로 매니 몸은 거의 부서질 뻔했어. 다행히 목숨은 붙었으니 감사해야지. 검고 음침한 생명체는 정성껏 먹지 않으면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겠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아기도 익은 과일을 집어들어. 씹어먹었어. 아빠와 엄마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거든. 그녀는 밖에 나갈 수 없어서 정보를 줄 수 없었어. 하지만 먼 곳을 볼 수 있는 스킬이 있어서 두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확신했어. 그 소식을 듣고 매는 정말 기뻐했지. 토는 눈물을 흘렸어. 적어도 엄마와 배속동생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 괴물 모습의 노부인에게 감사했고 그 여자의 이름이 실비아라는 것도 들었어. 어떤 단편적인 기억이 두 여자에 대해 떠올랐다가 곧 사라졌어.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주인공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서 실비아 말을 잘 듣고 잘 먹고 자고 했지. 다만 이곳은 주변에 괴물이 많아서 괴물의 몸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시비아라고도 알려져 있었다. 어떤 기억 조각이 두 여성에 대해 떠올랐지만 곧바로 사라졌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주인공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서 시비아의 말을 잘 듣고 충분히 먹고 자며 지냈다. 다만 이곳 주변에 많은 괴물이 있어서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이곳은 숲 가장자리, 야생동물과 무법자들의 영역이었다. 다행히 시비아가 준비한 해결책은 그것은 숲 가장자리에 있다. 야생동물과 무법자들의 영역에. 야생동물과 법의 바깥에 사는 자들의 영역에. 다행히 시비아 할머니가 준비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단련해서 더 강해지고 혼자서도 위험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공간을 찢어 탈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엄청 힘들어. 그래서 네가 순순히 수련을 시작한 거지. 사실 스승을 찾아 배우려던 길에 이런 훈련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상한 점은 그 할머니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는 거야. 괴상한 괴물 때문에 네가 몇 번이나 무서웠는지 모를 거라고. 아마 그녀는 강력한 무언가와 싸웠던 적이 있어서 몸에 상처가 난 것 같아. 그 끔찍한 모습과 달리 그녀는 놀라울 만큼 따뜻해서 마치 어머니 같아. 체력 수련을 하면서도 엄청난 만화가 흘러나와서 실비아가 만족했어.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묻자 아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 할머니가 만화를 모으면서 동시에 주문을 쓰는 걸 보며 마치 날면서 연료를 공급하는 것 같다고 했어. 인간들은 만화에 대해 편견이 있어서 에너지를 모으는 것과 사용하는 것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녀에 따르면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명체들은 이런 게 가능하대. 특히 마나비스라는 괴물이 그렇다고 해.
그들에게 이 정도 마법을 쓰는 건 숨 쉬는 것과 같대. 네가 이런 힘을 원하냐고 묻자. 당연히 네가 동의했지만 시험도 받았어. 그 힘을 얻으면 뭘 할 거냐고 묻자. 어린 왕은 부모님이 도둑들에게 당한 기억을 떠올리며 분노에 차서 도둑들에게 죽음을 내릴 거라고 말했어. 그게 전생의 네 성격이기도 하지. 실비아는 그걸 듣고 네가 정신 차리라고 한 대 때렸어. 그리고 아토에게 네가 적합하지 않으니 가르치지 않겠다고 했어. 특히 방금처럼 원한 가득한 얼굴을 한 아이에게는 말이야. 네가 반박하며 적을 이기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했지? 전생에도 늘 그렇게 해서 정상에 올랐다고. 할머니는 내 머릿속이 오직 남을 이기는 것만 생각하는 걸 보고 정말 네가 행복한지 물었어. 실비아가 조금 세게 때렸던 것 같아. 그녀는 네 손으로 쉽게 찢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드럽게도 만질 수 있다고 했어. 네가 어떤 걸 원하는지 묻자. 아토는 땀을 흘리며 부드럽게 해달라고 했어. 분노와 원한은 쉽게 폭발하고 불필요한 폭력을 낳지만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원한만 더 커질 뿐이라고. 그녀는 네가 그런 원한으로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지 않아. 그 순간 미는 실비아가 내 운명을 손바닥에 쥐고 있는 걸 느꼈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힘을 얻으면 뭘 할 거냐고 물었을 때 이번에는 부모님과 모두가 떠오르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어. 실비아는 그 대답에 매우 만족하며 만점을 주고 훈련을 시작했어. 장면이 바뀌어 실비아와 닮은 누군가가 두 할머니와 손녀의 위치를 찾으려 하고 있어. 민의 전생 기억으로 돌아가면 권력을 쥐었지만 그레이 왕은 최고회의에 의해 통제당했어. 그는 명목상의 왕일 뿐 적의 증오를 더욱 키웠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존재가 인간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 그 순간 민은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시비아가 손바닥 안에 쥐고 있는 듯 느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힘을 얻은 후 그것을 무엇에 쓸지? 이번에는 부모님과 모두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왕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시비아는 크게 만족하며 만점을 주고 훈련을 시작했다. 장면이 바뀌어 시비아와 닮은 한 존재가 두 사람의 위치를 찾으려 애쓰고 있다. 민의 전생 기억. 그때 그레이 왕은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최고위원회의 통제를 받았다. 그는 명목상의 왕이자 전쟁 도구였다. 최고위원회가 통제하고 있다. 왕은 명목상의 왕일 뿐 동시에 전쟁 도구다. 저 노인은 M의 전공을 칭송하며 자신과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왔다고 한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레이는 말하지 않고 조용했다. 동시에 자신이 스스로 돌아올 것이라 했다. 그 후 아토르는 만화 집중 기술을 익히기 시작했다. 스승님 말씀에 따르면 마법 잠재력은 이 힘을 완전히 다루면 더욱 확장된다고 한다. 급해도 서두르지 말고 만화를 의지대로 조절하라고 자신에게 다짐했다. 전생에 미는 큰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강한 의지로 모든 걸 이겨내 그레이는 무적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몸속기를 다루는 기술과 함께 지금까지도 어린 왕은 만화 조절 능력을 마법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안다. 기뻐서 스비아에게 축하하러 가려던 찰나 그녀에게 한 방에 들이받쳐 바위밭으로 날아갔다. 몸은 스승님의 힘으로 눌려 소리도 낼 수 없었다. 좁은 틈으로 보니 스승님과 똑같은 모양의 누군가가 바로 여기 있었다. 실비아는 그도 꽤 능력 있다고 칭찬했다. 자신의 위치를 찾아낸 거라고. 상처에서 나는 피냄새가 그를 이끈 듯했다. 그는 상대를 따라오라 했지만 그렇게 쉽게 되진 않았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즉시 공격해 힘으로 신비아를 제압하려 들었다. 그녀는 파괴 구슬을 막았지만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때문에 완전히 열세였다. 마음 놓으라고 신비아는 텔레파시로 말했다. 괜찮으니 움직이지 말라고. 혈투를 위해 한계까지 자신을 밀어붙인 덕에 새로운 모습이 탄생했다. 공포의 괴물에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워졌다. 용의 숨결은 강력하지만 그 남자는 다치지 않았다. 그는 만약 이 힘을 너무 많이 쓰면 본인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스비아는 신경 쓰지 말라며 자신은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고 했다. 지금 약간 아쉽긴 하지만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파괴력을 지닌 구슬들을 던졌다. 하얀 용도 피해를 줄이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스비아는 수세에 몰렸다. 위험을 느껴 그녀는 시간을 멈춰 아토르를 먼저 보내려 했다. 그가 스승님의 진정한 힘을 보는 순간이었다. 이 모습의 신비아는 정말 아름다웠다. 그가 물었다. 그녀가 용이냐고. 시간이 많지 않아. 스승님은 순간 이동문을 열어 그 아이가 여기서 탈출하게 하려 했다. 문은 예상보다 먼 곳으로 연결되었지만 스비아는 그가 스스로 돌아올 거라 믿었다. 떠나기 전 그 힘을 어떻게 쓸 거냐고 다시 물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스비아가 지켜달라며 깃털로 감싸 조심히 보관하라고 한 것이 또 있었다. 건네받은 후 아토르의 몸에 이상한 문양이 나타났다. 그리고 언젠가 이해할 거라는 말도 남겼다.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두 사람은 아쉽지만 작별해야 했다. 함께한 시간이 즐거웠다고 그녀가 말했다. 그는 스승님을 꼭 지켜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믿는다. 자신이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떠나기 전에도 그 힘을 무엇에 쓸 거냐고 물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다. 그것이 그들의 약속이다. 게다가 스비아가 하나 더 맡기고 싶어 하는 게 있다. 깃털로 싸서 잘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건네받은 뒤 아수로 몸에 이상한 문양이 떠올랐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해할 거라며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서로 작별해야 했는데 너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함께한 시간은 즐거웠고 그는 스승님을 지켜야 할 존재로 생각했지만 적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었다. 헤어져야 했지만 매우 아쉬웠다. 그녀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함께한 시간은 즐거웠고 그는 스승을 보호해야 할 존재로 여겼지만 적 앞에서는 이길 수 없었다. 그는 이 사실에 울었지만 아무도 이길 수 없다. 그도 이 일에 울었지만 위로받았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매는 자신이 한 말에 놀라며 자신이 점점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생의 생각을 더 이상 갖지 않는다고. 신비아가 깨달음을 주었으니까. 그가 말하길 그녀가 자신의 소중한 가족이라고 했어. 스승님은 그 아이가 좋은 어머니를 이미 가진 줄 알았는데 그 아이는 그녀를 할머니라고 불렀어. 이 말에 신비아는 놀라고 다시 따뜻하게 그렇게 불리고 싶어 했지. 아토는 즐겁게 할머니라고 부르며 두 사람 모두 행복의 눈물을 흘렸어. 신비아는 감사를 전하고 너무 늦기 전에 그를 밀어내고 순간이 동문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남아서 돕고 싶다고 마음을 바꿨어. 하지만 그는 다른 차원으로 끌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시간이 지나 결과가 돌아왔을 때 백룡은 한 방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그 남자가 보고 다가와서 생각했어. 이 정도로 죽을 리가 없다고. 그리고 정말로 신비아는 가까운 거리에서 강력한 한 방을 날려 보석과 돌을 함께 부숴버렸어. 큰 폭발이 일어났고 누군가의 감사 인사가 들렸어. 신비아는 임무를 완수했으니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겨 계속 도와주도록 했지. 순간이동 문 안에서 그는 그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어. 떠나야 해서 매우 슬펐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 세상은 그렇게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꼈어. 민이 그것들을 웃음으로 바꾸길 바랐지. 그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신비아는 지금은 그렇지만 미래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 이것이 신비아의 소원이고 그는 그 말을 따랐지. 마지막 순간에 이 할머니는 그가 반드시 해낼 거라 믿었어. 왜냐하면 그는 최고왕이니까. 하지만 마음이 예전처럼 분노와 증오에 빠지지 않길 바랐어. 빛이 그의 새로운 삶을 비추길 기도했지. 그가 그레이 왕이라 불리는 이유야. 그는 모든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 그렇게 아토는 낯선 곳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어. 그는 신비아의 말을 이해했고 이제부터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어. 갑자기 누군가의 구원 요청 소리가 들렸어. 말하지 않고 아토는 다리에 힘을 모아 뛰어올라 나무 위에서 관찰했지. 그는 엘프 소녀를 납치하는 인신매매단을 발견했어. 그들은 그녀가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해 팔려고 했지. 목적을 달성한 후 모두 떠났고 더 머무르지 않았어. 이 장면은 맨에게 부모님이 공격당한 기억을 떠올리게 해 매우 화나게 했어. 하지만 신비아의 당부가 그를 차분하게 했고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했어. 그렇게 그는 도둑 무리를 쫓으며 기회를 기다렸지. 해가 저물 때쯤 그들은 휴식을 취했어. 토는 쫓아가면 도시로 갈 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 무리 중 누군가가 소녀에게 해를 끼칠 것 같아 가능한 빨리 행동하려 했어. 그는 명상하며 밤이 내려 그들이 방심할 때까지 기다렸지. 아토의 3마리 늑대를 보니 어쩐지 그들은 순순히 복종했어. 마법 덕분인 것 같아 그는 최대한 이용해 주의를 돌렸지. 도둑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누군가 갑자기 그 소녀와 약속했기에 가능한 빨리 행동하고 싶었다. 청년은 명상을 하며 밤이 오길 기다렸다. 밤이 가장 어둡고 적들이 방심하는 때이니까. 아스로의 3마리 늑대를 보니 어쩐지 순순히 복종하는 것 같았다. 마법 덕분일 거라 추측하며 그는 이를 최대한 이용해 혼란을 주려 했다. 적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 한 명이 아스로에게 찔려 쓰러졌다.
덕분에 다음 적을 처리할 칼도 얻었다. 몸은 아직 어린아이지만 싸움은 민에게 빠르게 느껴졌다. 몸이 아직 어린아이여서 전투가 민에게 금방 피곤함을 느끼게 했다. 그때 다른 한 명이 민을 발견했다. 민은 바로 마무리하지 못했고 그 결과적이 동료들에게 이곳에 마법사가 있다는 걸 알렸다. 듣자 하니 상대는 다소 놀랐다. 왜냐하면 민이 아직 어린아이였기 때문이다. 그 녀석은 민을 귀한 물건으로 보고 살아서 팔려고 했다. 이 녀석이 뭔가 하려는 걸 보고 아토는 신중해졌다. 상대가 돌진했을 때 젊은 왕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반격은 상대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 효과가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줄에 연결된 단도를 던졌지만 잡혔다. 기회를 잡아 코너에 숨어있던 녀석이 돌진해 민을 멀리 차냈다. 그 남자는 민을 번쩍 들어올리고 저항하지 말라고 설득했다. 소용없다고. 그 말을 듣고 아토는 불마법을 발동해 성공적으로 탈출했다. 상대는 너무 아파서 민을 살려두길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민이 그를 끝냈다. 남은 적은 이 광경을 보고 간절히 빌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마도 많은 죄를 지어서 용서할 수 없었다. 4명의 코너에 숨어있던 적을 처리한 후 아토는 그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구했다. 그녀는 매우 두려워했고 자신과 같은 또래 아이를 보자 놀랐다. 민도 마찬가지로 그 얼굴이 전생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밖에서 엘프는 그녀의 팔에 난 상처를 보고 걱정스러워했다. 아토가 또래와 처음 대화하는 거라 조금 쑥스러워했다. 코너에 숨어있던 시체를 모두 가려서 친구가 덜 무서워하도록 했다. 어린아이에게 그런 걸 보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자신도 어린애라 혼나기도 했다. 그 적들에 대해 묻자 그녀는 사고로 죽은 것처럼 가장했다. 짐을 정리한 후 아토는 친구를 남겨두고 돌아갈 길을 찾으려 했으나 붙잡혔다. 누가 그럴까? 사실 엘프는 무서워서 혼자 남고 싶지 않았다.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며 나쁜 놈들은 쫓아오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친구는 아토가 귀여운 여자를 숲속에 혼자 남겨두려 한 걸 나쁘게 생각했다. 미는 이 숲이 엘프족의 집이라면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친구는 부모님이 어린애 혼자 가면 식인 나무 귀신이 있다고 했다. 집으로 가는 길을 물었더니 그녀는 반대 방향을 가리켜 거리도 얼마나 먼지 전혀 몰랐다. 아침에 놀다가 우연히 길을 잃었다고 했다. 아토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집까지 데려가야 했다. 이 때문에 젊은 왕은 부모님과 재회하기 전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3마리 늑대를 이용해 빨리 가려 했지만 방법을 몰랐다. 친구가 빨리 풀어달라고 부탁했다. 안 그러면 죽을 거라고. 아토는 공격당할까 걱정했지만 그 아이는 잘 알고 있었다. 이 늑대들은 매우 온순하며 나쁜 놈들에게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푸른 숲의 주민이라 굶주려 죽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다. 풀려나자마자 3마리 늑대는 돌아서서 떠났다. 아토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친구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다. 나중에 쫓지 못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친구는 아수로가 자신 같은 귀여운 소녀를 숲에 남겨둔다고 생각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스비아는 이 숲이 엘프족의 집이라면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친구는 부모님이 아이 혼자 보내면 시긴나무가 있다고 했다. 집으로 가는 길을 물으니 소녀는 반대 방향을 가리켜 거리도 멀어 보였다. 아침에 놀다가 길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아수로는 너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어쨌든 여자아이니까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이 때문에 젊은 왕은 부모님과 재회하기 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원래는 3마리 늑대를 빨리 조종하려 했지만 방법을 몰랐다. 친구는 빨리 풀어달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아수로는 공격받을까 걱정했지만 친구는 이 늑대들이 착하고 나쁜 사람들이 도구로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녀는 숲의 주민이라 굶주려 죽게 할 수 없다고 했다. 늑대가 풀리자 3마리는 곧장 돌아갔다. 아수로는 이 모습을 보고 기뻤다. 그렇게 친구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다. 다음 날 아침 서로 소개하며 친구가 테시아임을 알았다. 그들에게 굶어 죽게 할 수 있었다. 풀려나자마자 3마리 늑대는 바로 돌아갔다. 아토는 이 광경을 보고 기뻐하며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서로 소개하며 친해졌고 작은 녀석은 테시아였다. 둘 다 배가 고파서 납치범 4명의 음식을 가져와서 수프를 끓였다. 하지만 맛은 별로였다. 건조고기와 소금만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채소가 조금 더 있었다면 훨씬 맛있었을 거야. 매는 신비아가 돌봐줬던 며칠을 떠올렸다. 할머니를 구하지 못해 슬프기도 해. 이 친구는 이런 종류의 음식을 잘 안 먹는데도 힘내서 걷기 위해 힘을 냈어. 아토는 항상 생각했어. 먹고 마시는 건 영양만 섭취하면 된다고.
그런데 식사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 이 친구가 달콤한 걸 먹고 싶대. 역시 아이구나 싶었지만 이 점이 테시아를 아토 눈에 귀엽게 보이게 했어. 아토가 왜 애시숲에 왔는지 물어보니 가족과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 그 친구도 길을 잃었다며 기뻐했어. 서로 처지가 비슷해서 어린 왕은 엘프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물었어. 테시아는 자기네 동네가 매우 즐겁다고 했어. 그렇지만 부모님은 바빠서 자주 할아버지와 하인과 놀아야 했대. 가는 길에 작은 귀여운 생물들도 만났고 아토는 가끔씩 나무에 올라가 주변을 살폈어. 도착지는 아직 멀 거라고 생각했지. 두 사람은 계속 가는데 엘레나에 관한 단서가 전혀 없었어. 몇 마리 벌레가 테시아 주변을 날고 있어. 아토가 물었더니 여기엔 신기한 생물이 많대. 사람들은 반딧불이를 표식으로 쓰고 놀기도 한다고 했어. 어린 왕은 속으로 생각했지. 이게 아이들이 노는 방법이구나 하고 계속 이동하며 테시아는 만화가 깨어나면 스승을 따라 배운다고 알려줬어. 아토는 부럽다고 느꼈어. 자기 쪽엔 학교 제도가 없냐고 묻자 테시아는 모른다고 했어. 아마도 이 세계는 아직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발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지. 아토가 갑자기 한 마리 늑대가 따라오는 걸 발견해 조금 걱정했어. 밤에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는 차라리 걔네를 죽였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친구가 안으로 들어가 자라고 했는데도 친구가 싫어했어. 밖에서 지키겠대. 자신에게 신비아가 준 알이 어떤 종류인지도 궁금했지. 잠시 후 테시아도 들어와서 아들이랑 같이 자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며 자신 때문에 옆에 두겠다고 했어. 처음에 아토는 졸리지 않다며 거절했지만 테시아가 밖에 있으면 나쁜 사람이 발견할 거라며 핑계를 대자 아토는 친구가 무서워하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 안으로 들어갔어. 테시아는 둘 모두의 안전을 위한 거라며 무서워서가 아니라고 했고 안에서 계속 있으라 했어. 화장실 가고 싶으면 깨우라고도 했지. 두 사람은 계속 대화를 이어갔고 아토가 인간 왕국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했어. 테시아는 거기 남자들은 다 변태고 부인이 많다며 충격받아 왜 알고 있냐고 물었어. 아토가 할아버지한테 들었다고 했지만 엘프 중에도 변태가 있을 거라고 했어. 그리고 테시아가 변태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모든 인간이 부인이 많은 게 아니라 부자나 귀족만 그렇다고 했어. 말이 끝나자 친구는 골아떨어졌어. 아마 여동생이 있다면 저럴 것 같다고 생각했어. 테시아는 변태가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 것이다. 사람은 모두 여러 아내를 가지는 게 아니라 부자나 귀족만 그렇게 한다고. 말이 끝났다. 그때 그녀는 쓰러져 잠들었어. 미는 만약 여동생이 있다면 분명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 다음 날 두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넘었어. 다음 날 두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계속했다. 다행히 테시아는 납치 사건을 완전히 잊었다. 작은 시냇물 건너기조차 힘들었고 작은 개울을 헤엄쳐 건널 수 없었다. 매번 아토가 업어 건넜다. 그리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 그가 고통을 겪었다. 왜인지 모르게 몸속 만화의 핵이 심한 통증을 일으켰다. 많이 걱정해서 약초를 찾아 약을 만들려 했어. 그래서 나무그루터기에 기대어 쉬었지. 하지만 고통이 줄지 않았어. 그는 친구가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어. 마침 어제 그 늑대가 그들을 쫓아와서 공격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사냥한 돼지를 보답으로 주었어. 친구는 그들이 매우 영리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해가 갔어. 저녁에는 고기가 있어서 둘 다 기분이 매우 좋았어. 성장기라 고기를 먹어야 하니까. 아까 테시아가 약초는 못 찾았지만 대신 부족 사람들이 자주 먹는 영양가 높은 버섯을 찾았어. 듣고 나서 그도 믿고 시도해봤는데 계속 방귀가 났어. 친구가 너무 강한 약일 거라 미안해했어. 문제를 해결한 뒤 두 사람은 다시 텐트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 친구가 잠들기 전에 책 읽어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어. 인간 왕국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녀를 즐겁게 했고 언젠가 그곳에 놀러 가고 싶다고 했어. 하지만 인간 왕국에선 모두 나쁜 짓을 한다고 들었대. 그래서 엘레노아 주민들은 다른 종족을 믿지 않아. 오늘 너무 피곤해서 아토가 먼저 잠들었어. 테시아는 자신이 오빠를 돌보는 누나 같다고 생각했어. 다음 날에도 고통은 계속됐어. 다행히 친구 집에 거의 도착했어. 며칠 동안 서로 친해서 맨을 아트라고 부르고 싶었어. 그도 반대하지 않았어. 처음 사귄 친구니까. 시골에서 온 자신 같은 못난 놈이 놀 친구가 생긴 게 즐거웠어. 그는 그녀를 귀신 무서워하는 아가씨라고 놀렸어. 혼자 화장실도 못 간다고 했지? 그녀는 화가 나서 가버렸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
계속 이동하다가 결국 입구가 나무줄기에 있다는 걸 발견했어. 아토는 조금 무서워했지만 테시아가 안내하며 구경시키려 했어. 차원이동 문을 지나자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났어. 그녀 덕분에 급히 올 수 있었다고 했어. 바로 다음 순간 아토가 제압당해서 무슨 일인지 몰랐어. 침착하게 생각해보니 여기가 엘프 왕국일 수도 있겠더라. 테시아가 너무 순진해서 정신을 잃었어.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어. 아토는 속았다고 화가 났어. 전생에 겪었으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이야. 군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그녀가 나서서 막았어. 그들은 인간은 모두 사악하다고 생각했어. 테시아는 매니 자신을 구했다며 꼭 풀어달라고 했어.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아토가 공주를 세뇌했다고 생각했어. 그때 한 목소리가 울려 퍼져 모두를 멈추고 아토를 풀라고 명령했어. 그분은 이런 상황을 탓하지 않았어. 공주가 사라진 곳에 제압당해 그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침착해지자 그는 여기가 엘프족의 왕국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지. 테시아가 너무 순진해서 자신조차도 정신을 잃었어. 이름을 불러 뭔가 하려 했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어. 그는 속상했어. 앞서 들은 말에 속았으니까. 전생에 이미 겪었어야 할 일을 또 겪지 말아야 했는데 말이야. 군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야 겨우 그녀가 나서서 막았어. 그들은 인간을 모두 사악한 존재로 생각했지. 테시아는 자신을 구해준 민을 놓아달라고 단호히 요구했어. 일이 잘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민이 공주를 세뇌했다고 생각했어. 그때 한 목소리가 울려 퍼져 모두를 제지하며 그 소년을 놓으라 명령했어.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하며 사람들이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지. 실종된 공주와 함께 인간이 나타났으니 당연히 경계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다. 다 잘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토가 공주를 세뇌했다고 믿었다. 바로 그때 한 목소리가 모두를 막고 소년을 풀어주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이 상황에서 그들을 탓할 수 없었다. 한 사람이 사라진 공주와 함께 나타났으니 경계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는 자신을 엘레노아 왕국의 전임 국왕 보르라고 소개했다. 고귀한 신분의 친구임을 알고 묻기도 했다. 엘레노아 왕국의 이야기다. 그녀가 고귀한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물었다. 테시아는 순진한 표정으로 이미 말했을 거라고 했다. 마침 그때 그녀의 부모님이 나타났다. 그녀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 울었다. 현 국왕은 그 모습을 보며 칭찬했다. 아버지는 막아서며 종족이 무엇이든 간에 이 아이를 구해 이곳까지 데려온 사람이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말했다. 테시아도 자신을 구한 사람이라며 모두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연회에 초대해 성대한 대접을 하라고도 했다. 허락도 받기 전에 그녀는 친구의 손을 잡고 아무렇지 않게 달려갔다. 보리엔 씨도 소년에게 앞으로 모든 일을 다 말하라고 당부했다. 갑자기 아트는 이 인물에게서 알 수 없는 힘을 느꼈다.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였다. 두 아이는 이후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지나가며 이곳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모두가 왜 인간이 이 왕국에 있는지 궁금했다. 엘프족은 매우 평화롭고 단순하게 산다. 책에서 알게 된 정보에 따르면 이전에 인간과 엘프족은 분쟁이 있었고 지금도 긴장이 팽팽하다. 직접 이 모습을 보고 엘프족의 독특한 건축 양식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친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때 그녀의 눈빛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고통이 매 순간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건 자신에게도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신호였다. 궁전에 들어서자 수많은 시녀들이 공주의 귀환을 환영했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게 잘해달라고 부탁했고 아트는 더 이상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시켰다. 매는 그녀가 너무 낙관적이라 오히려 그들을 난처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놀러 가자는 질문에 매는 앞서 붙잡힌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했다. 빨리 처리하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아버지도 동의했다. 아트방에 들어가자 공주가 아직 앉아 있어. 그녀가 나쁜 기억을 갖지 않을까 걱정했다. 테시아는 어렸을 때부터 애지중지 자라서 원하는 것은 부모님이 막지 못했다. 심지어 그를 불러 안첩빵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라고 했다. 매는 잠시 멈춰서 이렇게 해도 되나 생각했다.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아버지처럼 엄격하지 않아 웃었다. 왕은 자신이 안두인이라며 테시아의 아버지라고 소개했고 왕비는 마리오, 전임 왕과 함께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자신도 소개하며 사핀 왕국의 작은 마을 출신이라고 했다. 원래 왕 앞에 설 자격은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예의를 알고 있다고 아버지도 칭찬했다. 당연한 일이라며
민계는 항상 다른 이들로부터 그렇게 예절을 받았다고 했다. 이해하는 척하는 것도 그들이 자신을 어린애에 취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설명하는 데 힘을 덜 들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가족 실종 사건을 대략적으로 이야기했다. 약탈 공격 때문이었고 마리오 왕비와 전임 국왕도 있었어. 그 말을 듣고 그는 태생이 쌓인 왕국의 작은 마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예를 갖췄어. 원래 왕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이런 대화가 매우 기뻤지. 시골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예의를 아는 것이 아버지도 칭찬했어. 이건 당연한 일이야. 미는 전생에도 늘 그렇게 예를 갖췄으니까. 이해하는 척하는 것도 어른들에게 어린애로 보이지 않으려는 거였어. 그렇게 하면 설득하기도 더 쉬우니까. 시골 출신인데 예의를 알고 친구의 아버지도 칭찬했다. 당연하지. 미는 전생에 다른 이들로부터 그렇게 예우받았다. 이해하는 척하는 것도 상대방이 자신을 어린애로 보지 않게 하려는 거다. 그래서 설명하는 게 더 수월해지지. 그가 대충 자기 가족이 실종된 이야기를 했어. 약탈 공격을 당했다고?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리고 이어서 테시아의 도움 요청 소리를 듣고 자기 아이가 노예 상인들에게 잡혀간 걸 알게 됐지. 자기 아이가 노예 상인들에게 잡혀갔다는 걸 알고 분위기가 달라졌다. 아버지는 이것이 확실히 야만적인 인간 행위라고 생각했다. 노예 상인은 직업일 뿐이라고 아토가 말했다. 옛 왕은 왜 미니이치가 조카를 구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가 교섭이나 간청을 했는지 물었다. 그는 자신이 이미 그 녀석들을 저승으로 보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비록 어린아이지만 이미 마법사였다. 아타가 나쁜 놈들을 다 쓰러뜨렸다는 걸 알고 테시아는 매우 기뻐했다. 반면 2명의 병사들은 경계심을 높이며 어린아이인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공주를 속여 침입했다고 여겼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침묵하며 주인이 직접 해결하게 두었다. 예왕 브이리안도 병사들을 막으면서 3번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테시아도 그 친구가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본인이 직접 들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왕비는 어린 공주를 안으며 딸이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라 말했다. 국왕도 그 말을 믿게 되었다. 에이턴은 자신이 도둑들에게 공격당해 이곳에 오게 된 사연을 계속 이야기했다. 지금은 가족과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작은 아버지는 그가 테시아를 구한 보상으로 돌려보내달라는 요청이라고 생각했다. 이상한 점은 두 종족 간의 깊은 원한을 알면서도 매니감이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에이턴은 두 종족 간의 원한 때문에 자신도 엘프족이 인간을 야만적이라 경멸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다고 했다. 진짜 야만인들에게 다시 비슷한 대우를 받을까 두려워했다. 그런 말을 듣고 앤듀이는 반박하지 못해 아버지를 웃게 만들었다. 하지만 두 종족 간의 적대감은 쉽게 사라질 수 없었다. 이후 테시아는 아버지를 노려보며 맨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사핀 왕국과 연결된 차원문은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만 7년에 한 번 열릴 수 있었다. 다음 개방 시기는 내년이었다. 너무 멀어 에이턴은 슬퍼했다. 다행히 국왕은 그를 데려다줄 사람을 보내기로 했다. 여기 계속 둘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 말을 듣고 마이네이지도 고개 숙여 감사했다. 당분간 소년에게 휴식을 허락했다. 하지만 통증이 다시 심해져서 휴식은커녕 고통스러웠다. 잠시 후 그는 목욕하고 쉬도록 방으로 보내졌다. 통증이 점점 심해져 자신이 도대체 무엇에 걸렸는지 궁금해했다. 에스와이리아 선생님이 알려주면 참 좋았을 텐데 밤에 바람을 쐬러 나가니 훨씬 편안했다. 통증이 조금 누그러져 에이턴은 원인을 찾고 싶어 했다. 이대로 둘 수 없었다. 위에서는 친구 부모님이 즐겁게 놀고 있었다. 이 장면을 보며 그는 쫑과 아리스가 생각났다. 부모님이 잘 지내고 계실지 궁금했다. 속으로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 무사히 돌아올 거라 믿었다. 에이턴은 자신이 돌아가면 부모님이 웃으며 맞아줄지 고민했다. 전생에 너무 많은 사람을 해쳤기에 이번 생에서는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 친구가 M을 보자마자 달려와 다가왔다. 그가 묻길 네가 귀찮게 굴었니? 어린애 취급받자 테시아가 꽤 화를 냈다. 자신이 M보다 키도 크다며 여기 온 것도 아텍에 사과하려고 온 거라 했다. 아버지와 모두가 무례했던 것을 미안해했다. 그는 세대 간의 원한이라 탓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걱정하는 걸 알고 친구에게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했다. 테시아는 그가 가족과 제외하면 자신과 같을 거라고 생각했다. 에이턴은 자신 때문에 무리가 도둑에게 공격당했기에 확신하지 못했다. 자신이 없어 부모님이 자신이 없어서 슬퍼할지 궁금해했다. 가족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 친구가 다가와 위로했다. 당연히 부모님은 아들이 없어서 슬퍼할 거라고. 그는 지금 부모님이 자신이 없어서 슬퍼하실까 궁금했어. 가족을 지킬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고민할 때 그녀가 위로했어.
당연히 부모님은 아들이 없으니 많이 슬퍼하실 거야. 그리고 이별 생각만 해도 난 이미 슬퍼졌어. 그러고 나서 온 곳을 밝히며 빛났지. 이 광경에 두 아이가 즐거워했어. 덕분에 민도 부모님이 손짓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 이제 그는 전생의 어둠의 이성이 삼켜졌다는 걸 깨달았어. 지나간 과거와 싸우는 일이 현재 삶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들었지. 그래서 전에 자신을 속였다고 의심했던 태시아에게도 사과해야 했어. 반딱반딱 빛나는 반딧불이를 좋아하는 척하던 중 갑자기 누군가 그녀를 공격했어. 본능적으로 맨이 막아내고 달려가서 얼굴에 발차기를 날렸지.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그녀의 할아버지였어. 왜 손자를 죽이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됐지. 노인은 웃으며 맨에게 손에 든 걸 다시 보라고 했어. 그건 단지 반딧불일 뿐 무기가 아니야. 그는 실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속은 거였어. 반응을 보고 이제야 미니 구석에 몰린 자들을 죽일 수 있다고 믿게 됐지. 태시아도 할아버지에게 아트를 괴롭히지 말라고 부탁했어. 그는 그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다르다고 했지. 물론 노인은 그 점을 이해했고 직접 온 건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했어. 오랜만에 민 같은 흥미로운 인물을 만나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는 나무검을 만들어 마법으로 손녀를 다른 곳으로 옮겨 두 사람의 대결이 시작됐. 민도 실력을 점검할 상대가 필요했으니까. 전투는 그가 주도권을 잡으며 시작됐어. 하지만 모든 공격은 전 왕이 깔끔하게 피했지. 노인이 매우 강하다는 걸 알고 그는 만화를 증가시켰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훨씬 빠른 속도를 보였어. 기회를 포착한 젊은 왕은 자신을 넘어 빠르고 더 빠르게 공격하려 했지. 싸우는 와중에 점점 침착함을 잃기 시작했어. 그래도 태시아를 지키기에 충분했지. 게다가 전생에 싸웠던 수많은 맹수들의 눈빛도 떠올랐어. 이빨과 발톱이 내려치는 건 본능에 따른 행동일 뿐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테니까. 지금 맨도 그런 짐승의 상황이라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어. 덕분에 그는 전왕에게 한 점을 얻어 약간 놀라게 했지. 2라운드를 시작하려던 찰나 손녀가 다가와 그만두라며 엉덩이를 꼬집었어.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자비를 구했고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가 괴롭힘 당할 거란 걸 알고 있었지. 높게 평가받아 아트는 영광스럽게 느꼈어. 하지만 결국 노인에게 강제로 제자가 되었지. 재능면의 서맹 같은 녀석은 평범한 재능을 훨씬 능가해. 그는 부모님께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했어. 노인은 맨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릴 방법이 있다고 했지. 동의하기도 전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 이 모습을 본 전 왕은 그가 괴수의 의지를 물려받았다는 걸 바로 알았어. 그래서 더욱 맨을 제자로 삼고 싶었던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죽을 테니까. 맨의 심장은 이때 계속 두근거렸어. 가슴속이 찢겨지는 듯한 느낌이었지. 그는 몸 안에 괴수가 있다는 것도 보았어. 그게 자신의 두려움의 화신인가 자문했지. 몸부림치던 중 갑자기 태시아가 깨우러 왔어. 아트는 정신이 번쩍 들어 친구가 자기 몸 위에 앉아있는 걸 보고 어쩔 줄 몰랐지. 결국 가위눌림은 이 녀석 때문이었어. 그래서 그도 공주를 괴물 같다고 했지. 태시아는 화가 나서 얼른 일어나 옷 갈아입으라며 밖에 할아버지가 기다린다고 했어. 또 진짜 여기서 나랑 놀 거냐고 물었지. 아트는 모른다며 먼저 부모님과 연락해봐야 한다고 했어. 괜찮은지 확인도 하고. 그는 공주에게 존댓말로 장난치며 그녀를 짜증나게 했지. 자신을 테스트라고 부르라고 요구했어. 마치 자기 이름인 아트처럼. 밖에서는 왕이 아버지에게 맨을 제자로 받아들이는 걸 다시 생각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었어. 게다가 여기에서 살게도 했지. 장노비오라는 이 일이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거나 엘프 전통에 반할지라도 들었다고 했어. 노인은 그냥 그 소년이 좋을 뿐이라고 했지. 태시아는 매니 가족의 은인이라며 달려갔지만 어린애처럼 꾸중을 들었어. 형 국왕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두 아이를 태우고 친구를 만나러 보냈어. 젊은 왕은 스승을 할아버지라 불러 장로가 매우 기뻐했고 소년에게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지 물었지. 미는 이 정도면 정상이라고 느꼈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따라 태도가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공주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탓에 잠이 들어 있었어. 태시아는 앞으로 민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 했어. 그는 왕국의 유일한 후계자였기에 매우 외로운 환경에서 자랐지.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셀 수 없이 그의 조카를 상처 입혔어. 그 결과 태시아는 항상 주변과 거리를 두는 벽을 만들었어. 하지만 아토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웃었지. 이것이 할아버지를 매우 기쁘게 했어. 오랜만에 그녀가 웃는 걸 본 기분이라 민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야 했지. 그 말을 듣고 그는 이 노인이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꽤 놀랐어. 나중에 그들도 도착했다. 전 국왕이 직접 집까지 올 정도라면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뜻이다. 누가 있는지 궁금해하던 중 원로 비엔이 다가와 문을 발로 차며 크게 외쳐 안에 사람을 부른다. 두 조카도 이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원로가 귀를 대고 들으려 하자 할머니가 문을 밀어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크게 소리친 벌을 주려는 거다. 소개하자면 그녀는 리니아, 옛 친구이자 특별한 마법사다. 그 마법을 어머니와 비슷하거나 더 특별한 무언가를 쓸 거라고 예상했다. 아토는 예의를 갖춰 감사를 표하고 자신의 바람을 전했다. 예의 바른 태도의 리니아는 다른 엘프들과 달리 직접 집으로 초대했다. 여기에는 수많은 종류의 책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할머니가 누구보다도 깊은 지식을 지녔음을 증명한다. 아토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호칭 방식을 알게 된 후 그녀가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했다. 할머니 피는 그가 이 아이를 매우 아낄 거라며 웃었다. 자신은 선천적인 예언자라서 아토가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다. 심지어 자신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럼에도 리니아는 흩어진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오늘 아토가 온 이유는 부모님과 연락하기 위함뿐 아니라 현재 그들의 삶이 어떤지도 알고 싶어서였다. 첫 단계로 아토는 물이 담긴 그릇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부모님을 떠올리려 집중했다. 한 손으로 그녀는 아토의 기억을 받고 다른 손으로 물 위에 이미지를 띄웠다. 그는 마치 부모님과 대화하는 듯했다. 아토에게 어머니는 항상 따뜻함을 내뿜으며 걱정할 때는 늘 눈살을 찌푸렸다. 아버지는 영혼의 눈을 가진 편안하고 사교적인 성격이며 매력적인 리더였다. 지금은 두 분이 자녀를 잃은 슬픔을 잊고 새 집으로 이사했다. 오늘은 우연히도 아토의 생일이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다. 아이가 벼랑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부는 절망에 빠졌다. 다행히 주변의 좋은 동료들이 위로했고 임신한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었다. 서로 자책하던 중 갑자기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자신이 안전하며 엘프족의 왕국 엘레노아에 있다고 말했다. 특별한 마법으로 연락 중이며 당장 돌아가고 싶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몸이 좋지 않아 치료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하지만 부모님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심각하지 않다고 했다. 병이 나으면 곧 돌아올 것이니 지난 일에 자책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어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언제 다시 연락할 수 있을지 몰라 두 분의 건강을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부모님을 매우 사랑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사건 이후로도 무사해 다행이었다. 소원이 이루어진 후 아토는 원로보란을 스승님이라 불렀다. 며칠 뒤 대화 중 테시아가 부모님을 탓하며 여기서 살길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할아버지도 손녀를 지지해 부부는 두 아이가 같이 사는 것을 허락했다. 만약 주민들이 뭐라 하면 아토가 자신이 직접 가르친 제자이며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알리면 된다고 했다. 왕도 이후에 맨에게 사과하며 가족의 일원으로 환영했다. 자양은 태도가 변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채며 두 할아버지와 손자를 바라보았다. 그 왕은 아버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고 딸과 화해했다는 걸 추측했다. 테시아는 친구를 데리고 밖에 나가 놀고 싶어 했고 허락을 받았다. 그렇게 두 아이는 손을 잡고 거리를 거닐었다. 집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궁전에서 통보가 내려져 아무도 민을 괴롭히러 오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놀러 다니는 기분을 만끽했고 친구가 사탕 사러 가자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는 불량배들이 있었다. 또래 남자애가 테시아를 계속 괴롭혀 미는 할 말을 잃었다. 공주님도 너무 많이 만나지 말라고 조언받았다. 상처받을 수 있다며 어린 왕자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복수하려 들었다. 그는 금발 이름에 놀라는 척 연기했다. 나는 저게 동물 이름인 줄 알았어. 그 꼬마가 듣고는 맨을 바보의 무지한 녀석이라며 화냈어. 애들을 놀리는 걸 보고 화가 난 테시아는 그냥 웃을 뿐이었지. 아, 토우의 말장난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페리스는 자신을 비꼰다는 걸 알고 도전권을 요구했어. 공주는 귀족이라도 그렇게 건방져선 안 된다며 만류하려 했어. 명예를 짓밟았는데도 맨과 싸우길 거부하지 않고 목숨 걸고 싸우려 했지. 주변 사람들은 명예를 건 결투라며 꽤 흥미로워했어. 그렇게 테시아가 심판을 맡았고 경기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페리스는 맨에게 한 방 맞고 입이 찢어진 채 조용해졌어. 아트는 경기가 벌써 끝났다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 상대가 더 강할 줄 알았는데 말이지. 기분 좋게 맨의 손을 잡고 떠나는 친구 때문에 맨은 점점 더 끌렸어. 그는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즐기려고 애썼어. 보리안 장로가 맨에게 훈련 과정이 매우 혹독할 거라 미리 말해줬지. 그는 몸속의 괴수를 길들이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이건 끓는 용에게 몸을 담그는 것과 맞먹는 고통일 수 있어. 요컨대 미래는 매우 힘들겠지만 인내와 노력만 있다면 반드시 극복하고 큰 성과를 얻을 거라고 장로는 믿어. 첫 번째 교훈은 만화의 핵에서 오는 고통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아, 토우는 여기 오기 전 가족과 항상 훈련해 왔다며 친구에게 흥분한 표정을 보였어. 게다가 할머니도 한 분 계셔. 두 아이는 서로 기운내 함께 성장하기로 했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맨은 항상 최선을 다했어.